네, 5단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은 이제 국민경제와 국제거래에 관한 파트인데, 국내 총생산 아니면 환율, 무역, 아니면 실업이나 물가 이런 내용들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국내 총생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국민의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국민 경제 지표가 먼저부터 보면 한 나라의 경제 현상을 통계 수치면 숫자죠, 숫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는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어떤지에 대한 수치화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국내 총생산,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보는 파트가 되도록 할 건데, 일단 이 수치 중에 국내 총생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GDP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국내 총생산은 말 그대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들을 가격화했을 때 나오는 가치를 합치는 건데, 그러면 조건이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일정 기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이에요. 1년. 자, 1년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 한 나라. 그 나라는 우리나라니까 국내가 조건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 생산된 것들, 새롭게 생산된 것들, 그러니까 중고 제품 말고 신상품들,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있겠죠. 그런 물건들의 무슨 생산물? 최종 생산물. 최종 생산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빵을 만드는데 빵이 되기 전에 밀가루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밀가루가 빵이 되는데 다른 건 다 됐고 중간 생산물 다 됐고 뭐의 가격만 보자는 거야. 최종 생산물의 가격만 파악해서 그 가격을 GDP, 국내 총생산으로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물의 가치를 무슨 가격으로 환산한 거?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거. 그러면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의 가사노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맞죠? 마트나 아니면 서비스업으로 발생하는 그런 값어치들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모두 합친 겁니다. 이걸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보고 GDP라고 불러요. 자, 이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을 또는 모든 서비스 재화를 합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용성은 어떤 게 있냐면 한 나라의 생산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국민 전체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요. 국민의 소득이 아니야. 국민 전체의 소득이 그 나라가 얼만큼 생산이 가능한 나라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자료 왼쪽에 보도 있는 건데 왼쪽 동그라미는 GDP고 오른쪽 동그라미는 GNP예요. GDP는 국내 총생산이고 GNP는 국민 총생산이에요. 자, 그러면 GDP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것들이고 GNP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1번, 2번, 3번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돼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통상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고 얻는 월급이 있죠. 국내 월급.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1번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2번은 엄청 쉽죠.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되겠죠. 네, 자국민의 연봉.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연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손흥민이 영국 가서 월급 받고 있죠. 아니면 해외 운동선수들. 요런 게 바로 3번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게 1번, 2번, 3번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파트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될까, 포함이 되지 않을까 요 그림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우리나라 축구팀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가 받은 연봉, 우리나라니까 GDP 포함되고 그 사람의 연봉이니까 맞겠습니다. GDP가 포함이 될 거고요. 2번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상추의 가치, 이건 시장에 판매하지 않으니까 해당되지 않겠죠. 맞죠? 자, 우리나라 제과점은 뭐 만드는 곳이야? 빵을 만드는 곳이지. 빵의 가격이 포함되는 거니까 3번이 포함이 되지 않겠죠. 다음 4번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포인트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세웠는데 거기서 생산된 자동차의 매출액이니까 GDP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GDP에 포함이 되는 건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내가 시장에 판매할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인당 GD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GDP가 뭐라고 했냐면 한 국가의 생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그 나라 국민들의 전체적인 소득을 알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소득 말고 1인당 소득을 알고 싶은 거야. 그 나라의 1인당 평균 소득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GDP 수준을 그 나라 인구로 나누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가 대충 값어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한 국민의 무순적인 소득,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등장한다는 게 바로 뭐다? 1인당 GD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DP를 사람 숫자로 나누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나라 국민들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돼 있어요. 각 국가 간에.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1인당 국내 총생산 개념의 한계점인데 이거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람 한 명당 평균 연봉을 알아보는 거잖아. 자, 첫 번째 한계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 안 된다 되는데,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집에서 거래하는 것들 있죠. 또는 어머님의 또는 아버님의 가사노동,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냥 평균적인 연봉만 알 수 있다고 보니까 삶의 질의 수준은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소득 분배 수준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평균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뭐 한 1억씩 벌고 한 사람은 막 2천만 원씩 벌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반영하지 않아서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고 소득 수준이나 빈부격차 정도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인당 GDP의 문제점이라고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한계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하면 이제 경제가 성장했다고 불러요. 이 경제 성장은 무엇이냐? 한 나라의 경제의 생산 능력이 커져서, 자, 뭐가 커진다? 생산 능력이 커져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경제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경제 성장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명목적 국내 총생산, 실질적 국내 총생산이 있는데, 물가의 변동을 제거한 실질 국내 총생산이 증가율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명목 국내 총생산은 뭐냐면 해당 연도에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는 국내 총생산이고, 실질 국내 총생산은 뭐냐면 기준 연도에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GDP를 계산하는 방법을 봅시다. 국내 총생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국내 총생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어떤 물건이 있겠죠. 생산된 물건의 가격 곱하기 생산량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제 계산하면 국내 총생산이라 불러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문제는 2023년을 한번 예시로 들게요. 자, 그리고
2024년을 가상으로 한번 둬봅시다. 2023년은 물건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5,000원. 자, 2024년은 물건 가격이 10,000원이 됐어. 물가가 많이 올랐나 봐, 맞지?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은 100개였어요. 자, 밑에는 생산량이 마찬가지로 100개였습니다. 자, 그럼 2023년에 GDP는 얼마냐면 5,000 곱하기 100원 해가지고 얼마야? 0, 0, 0, 0, 0, 5. 50만이 되겠네요. 맞죠? 자, 밑에 거 10,000원 곱하기 100 돼 있죠? 10,000원 곱하기 100을 하면 100만 원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보면 2023년에 GDP가 50, 2024년에 GDP가 100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GDP인데 지금 생산량이 어때? 생산량은 같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물건의 가격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GDP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물건이 생산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그럼 이게 명목 GDP라고 불러요. 해당 연도, 몇 년도? 2024년도에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요게 바로 무슨 GDP다? 명목 GD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질 GDP는 10,0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얼마로 계산해야 돼? 5,000원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5,000원으로 계산하면 성장한 게 없죠? 그래서 기준연도로 계산하는 걸 보고 2023년도 거를 계산하는 걸 보고 실질 국내 국내 총생산을 부르는데 이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뭘 계산해야 된다? 경제 성장률을 계산해야 된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파트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구하는 파트 나왔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경제 성장률은 이번 연도 GDP. 자, 여기 계산하면 실질 GDP로 해야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50이죠. 50. 그래서 여기 50만, 50이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년도 GDP, 2023년 GDP도 얼마였어요? 50이었죠. 그러면 전년도 GDP 50이니까 계산하면 0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0%인 거야. 생산이 똑같으니까 0%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구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더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2022년과 2023년을 기준해서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얼마가 성장했는지를 볼게요. 자, 가격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5,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곱하기 생산량은 여기는 200이었고요. 여기는 250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022년 GDP는 얼마고 5, 20이니까 1000이 되겠고 2023년에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겠죠? 명목 GDP는 요거 두 개 곱하면 돼. 2,500이고 실질 GDP는 여기 10을 뭘로 바꿔줘야 돼? 5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5 곱하기 25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5, 20이니까 125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실질 GDP를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전년도 거는 1000, 금년도 거는 1250이 되겠죠? 전년도 거는 1000, 금년도 거는 1250, 여긴 1000 이렇게 넣으면 계산이 될 겁니다. 오이, 오이, 오이. 분필이 날아가고 있어. 어? 자, 그럼 계산하면 여긴 1000분의 250이 되겠죠? 1000분의 250 곱하기 200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되겠죠. 아마 225%의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경제 성장률 계산 방법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계산해야 되고 실질 GDP는 그 해 연도의 가격을 넣는 게 아니고 요 연도의 가격을 비교하는 연도의 가격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제성장이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제성장은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나라의 성장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일자리 및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요. 물질적으로 뭐일 가능성이 높다.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다. 질 높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뜻이 되겠죠. 부정적인 방향은 개발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부존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쾌적한 환경이 오히려 뭐 되겠죠? 방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되는 건 좋은데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그래도 큰 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진짜 못 살 수 있다는 거지. 경제 성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걸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글을 보면요. 왼쪽은 더 나은 삶 지수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국내 총생산이에요. 국내 총생산 브라질은 9인데 더 나은 삶은 31이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국내 총생산 28인데 여기 잘 사는 삶의 지수는 3이고 그 다음에 112위인데 더 나은 삶의 지수가 9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꼭 국내 총생산이 높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닌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5-1단은 마무리를 해봤고요. 뒤쪽에 82쪽 풀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꼭 수업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안녕!